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클린스만호가 실전에 돌입합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전, 대한민국은 2차 예선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전술을 클린스만 감독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플레이인지, 싱가포르와의 경기 어떻게 운영할지 싱가포르의 전력과 대표팀의 전술 전략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의 티켓은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의 또 하나의 경사가 전해졌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는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에서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김민재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AFC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선수상을 주고, 또 이제 유럽에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축구의 중심이 유럽이다 보니까 이 올해의 국제선수상이 실제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인증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대부분 수상해 왔었는데, 지난 2022-2023 시즌을 기준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이라든지 탈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은 고전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로 진출해서 나폴리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에 기여하면서 지금 각종 월드 베스트 11의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열렸던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전세계 센터백 1위에 해당하는 2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2023년 아시아 최고의 선수 김민재 선수였다는 것이 인증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트로피를 또 한국에 와서 수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 최근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좋죠. 수비의 리더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난 베트남과의 가장 최근 치른 우리 대표팀의 10월 평가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이제 어깨 슈팅으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어깨에 맞으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 골이 전반 5분 만에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분명히 밀집 수비를 구사할 아시아 예선전에서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공격 가담 능력, 득점 능력들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또 많이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피지컬이라든지 공격 능력에 비해 득점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프로 커리어, 클럽 경력에 비해 대표팀에서는 은근히 또 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2019년 아시안컵 당시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골을 넣었던 김민재 선수인데, 이번 월드컵 예선전 일정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11월 A매치에 대한민국이 두 차례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죠. 말씀드린 11월 16일 목요일에 싱가포르와 홈 경기를 치르고,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원정입니다. 중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홈터세가 심하고 거칠고, 또 원정의 피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의 잔디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도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21일 화요일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의 원정 경기까지 딱 두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경기에 대비한 클린스만호의 명단이 공개가 됐죠. 이 명단에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의 김준홍 선수 대신 부상에서 회복한 쇼남 벨마르의 송범근 선수가 선발된 것 외에는 그대로 지난 10월 명단이 유지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월드컵 예선전이다 보니까 엔트리 제한도 있고 스쿼드가 이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센터백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수 포지션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울산 현대 김영권, 전북 현대 김진수, 울산 현대 김태환, 울산 현대 서령우, 수원 삼성 이기재, 그리고 울산 현대 정승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 풀백은 두 배수, 지금 김진수, 이기재가 왼쪽, 김태환, 서령우가 오른쪽인데, 센터백 라인에 딱 3명만 뽑았어요.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지금까지는 김주성 선수도 뽑혔었고, 이전에는 박지수 선수도 뽑혔었고 했는데, 센터백은 2명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명이 다치거나 혹은 2명까지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4명 정도는 뽑아놔야지 안정적인데, 3명만 뽑은 것은 물론 김민재 선수가 거의 많이 뛰고 있고 김민재, 정승현 라인으로 지금 가동이 되는 가운데 김영권 선수 1명을 백업으로 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한 상황인데요. 아마 연령별 팀들, 올림픽 대표팀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정들이 있어서일까도 생각이 드는데, 1명 정도 더 뽑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전북 현대 문선민, 알아인의 박용우,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광주의 이순민, 마인츠 이재성,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헨트의 홍현석, 즈베지다의 황인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뽑혔는데, 이 중에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이런 선수들은 공격수로도 봐도 되죠. 측면 공격수로 볼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는 아예 지금 토트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보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거의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구분은 협회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딱 9번 공격수를 맡고 있는 스트라이커 위치로
LG로 셀틱의 오현규, 미트윌란의 조규성, 노리치 시티의 황의조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죠. 4-2-4라고도 볼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과도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들었는데 그와 흡사한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니케 감독이 조금 더 볼 소유와 밀도와 이제 경기 점유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에 조금 반해 조금 더 속공에 가까운 점유보다는 신속하게 공격수에게 패스를 전달해서 공격하는 그런 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4-2 기준으로 봤을 때 손흥민, 조규성이 주전 투톱이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 황희찬, 이강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지금까지는 박용우, 황인범 선수가 뛰어왔었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은 사이드에 배치가 되어 왔었는데 이강인 선수 본인이 사이드를 더욱더 편하게 여기고 또 이재성 선수도 사실은 사이드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영향력과 활용력과 또 경기 운영 능력,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빛나다 보니까 베트남과의 경기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10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뛰지 못해서 박용호 선수가 그 자리를 원래대로 커버를 했었는데 만약 황인범 선수의 몸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아시아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의 문제라든지 혹은 수비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공을 주도하고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기 위한 공격 중심의 완전 공격 올인 축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황인범, 이재성을 투미들로 두는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을 투미들로 두는 물론 이제 이 두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긴 한데 활동력이라든지 수비 가담력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예 없는 채의 중앙 미드필드를 구성한다면 거의 사실은 공격수 6명을 앞에 배치하고 4명이 수비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폼이 워낙 좋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선수를 모두 쓰면서 이재성도 포기할 수 없는데 미드필드 라인에서 볼 줄기가 가장 좋은 황희범 선수까지 기용하면서 또 타기창 선수로 뛰어야 하는 조규성 선수도 뺄 수 없으니 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파 선수들이 싱가포르, 중국전에는 모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비 라인의 왼쪽 풀백은 이기재, 김진수 선수, 오른쪽은 서령우, 김태환 선수인데 김진수 선수와 서령우 선수 혹은 김태환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피지컬적인 면이나 이제 수비적인 면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 센터백 라인이 가장 고민이잖아요. 김민재 왼쪽, 정승현 오른쪽이 주전 조합이고 김영환 선수가 왼발 센터백이니까 김민재 선수의 자리를 커버하면서 혹은 정승현 선수가 못 뛸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을 보고 원래 기존의 대표팀의 주전 라인업인 김영권, 김민재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김민재, 정승현 중에 뛸 수 없는 선수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럴 경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예 이제 빌드업 미드필더 역할을 하지만 높이가 있는 박용호 선수를 내렸을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른 센터백들을 뽑아서 조금 기용하느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용호 선수가 황인범, 이재성을 미들로 둘 경우에는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요 자리 백업까지 시키려는 보관이 있어서 3명의 센터백만 선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술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본인이 굉장히 편안해하는 오른쪽을 맡게 될 경우 이재성 선수를 써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고 클린스만 감독도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최근 기용된 또 경기들에서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을 모두 쓰는 상태가 될 경우엔 더더욱이나 박용호 선수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 이재성 선수가 이 베트남과의 경기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2선 중앙 미드필드 위치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손흥민과 주고받으면서 황희찬 선수의 골을 끌어냈던 스루 패스를 보내며 미드필드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줬었고 또 황희찬 선수도 이 장면에서 결정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었어요. 또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면서도 프리롤에 가깝게 뛰면서 공미 역할로 내려오니까 이재성, 황인범, 손흥민이 3미들로 이제 구성될 수 있는 순간적으로 그런 장면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상대가 완전히 라인을 내리고 우리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분명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공격 빌드업과 패스의 밀도와 컨트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트남과의 경기 세 번째 골이 나왔을 때 이 51분의 장면도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의 조합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사이드로 벌려놓고 중앙에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이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있는 이재성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반대편으로 세도한 조규성 선수에게 밀어줬는데 이거를 베트남 수비가 막으려다가 자책골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된 선수들이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왼쪽 공격수로 브레넌 존슨이 나올 때 호흡이 굉장히 좋은데 황희찬 선수가 이 브레넌 존슨이 하는 플레이들을 다 그대로 잘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라는 점을 봤을 때는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이 선수들이 왼쪽에서 이제 연계를 하고 오른쪽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면서 또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능력을 조규성 선수가 또 헤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황인범 내지 박용호에게 맡기게 되는데 또 이런 조율 능력이라든지 패스 길을 보는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황인범 선수가 좋고 황인범 선수가 피지컬이 강력한 선수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뛰어주면서 맥을 끊는 수비는 좀 잘해주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점들을 고려할 때는 말씀드린 그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쓰면서 박용호 선수가
신가포르가 오른쪽 센터백의 백업으로 또 두 역할을 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수비가 조금 필요하다거나 수비 안정이 필요할 때는 황인범이나 이재성 중에 한 명 혹은 측면 공격수 중에 황희찬 선수들을 빼고 박용우가 들어가면서 전술 조정이 될 수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베트남과의 경기에 여러 가지로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왔는데 60분의 이 장면도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문전 우측에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했잖아요. 즉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사실 이날 경기에 굉장히 컸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득점 장면 과정에서는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이 함께 만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즉 이재성이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 좋고 사이드 플레이는 이재성 선수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개로 황희찬, 이강인이 뛰고 중앙 지역에 손흥민, 이재성이 뛰면서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상대 센터백을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플랜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격수를 투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싱가포르가 뭐 한 수, 두 수 아래의 팀이기 때문이에요. 역대 27번 한국이 싱가포르와 경기를 했었는데 22승 3무 2패 뭐 압도적인 우위죠. 다만 우리가 싱가포르와 A매치를 치렀던 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경기가 없는 것뿐 아니라 1990년에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7대0으로 이겼던 게 마지막일 정도로 거의 뭐 지금 30년 넘게 된 경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경기를 뭐 계속해서 승리하다가 마지막으로 비긴 경기조차도 1972년이에요. 즉 싱가포르에게 패했던 것은 아주 뭐 60년대 50년대의 일이다. 즉 기억도 안 날 정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싱가포르 축구가 최근에 발전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열린명 팀들의 대결을 보더라도 23세 이하 팀이 지난 2021년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가 5대1로 대승을 거뒀었고 20세 이하 팀도 12번 만나서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때도 11대0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만큼 싱가포르와는 수준 차이가 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아시아 팀이 이제 8.5장의 티켓을 받았잖아요. 무려 48개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팀들도 사상 첫 월드컵 본선을 꿈꿀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싱가포르 역시 2020년에 AFF 챔피언십 뭐 과거에 이제 스즈키컵이었고 이제 미쯔비시컵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회 4강에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치른 13번의 A매치에서 싱가포르가 7승 4무 2패 2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이 미쓰비시컵에서 말레이시아에 4대1로 크게 지면서 이제 탈락을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지난 9월달에 타지키스탄과의 홈경기에서 0대2로 졌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뭐 경계할 상대는 아니다. 싱가포르가 우리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아시아 예선 1차 예선에서 괌이라는 더 약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팀을 상대로도 1차전 2대1 승리 원정 1대0 승리로 간신히 이겼어요. 이런 점들을 보자면 우리가 뭐 가볍게 이겨야 되는 팀인데요.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감독 니시가야 다카유키가 이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인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한국 지도자들만큼이나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은 마츠모토 야마가라고 일본의 하부리그 팀의 이제 유스팀 감독 그리고 1군 팀 수석 코치를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경력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뭐 제1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했던 분이긴 한데 뭐 이런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기해야 될 정도의 치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싱가포르 최고의 프로팀인 라이언티시 세일러스가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현대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강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선수를 꼽자면 역시 오래전에 알려져 있죠. 한국 선수지만 싱가포르 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귀화 제안을 받아서 지금은 싱가포르 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의영 선수인데 A매치 20경기에서 4골을 넣을 정도로 중앙 빌드업과 압박과 득점력까지 갖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도 혼혈 선수들을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인 이란 판디 같은 경우에는 183cm의 탄탄한 체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뭐 연령별 대회라든지 또 AFF컵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벨기에 리그로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이 선수를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역시 4명의 선수들이 수비에 많이 내려와서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송희영 선수의 투지 그리고 판디 선수의 결정력을 활용한 역습 축구를 구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뭐 이런 역습들을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배구 커버를 김민재 선수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상대 지역에서 거의 경기를 풀어가면서 압도적인 뭐 대량 득점의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베트남과의 경기에 우리가 실제로 6대0 대승을 거뒀었죠. 싱가포르전도 크게 이겨놓고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중국 원정에 임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은데 베트남과의 경기에 이제 세부 기록과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이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소파스코어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10점 만점 줬고 손흥민 선수가 9.2점, 황희찬 선수가 9.1점이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장면들에서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의 연계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이제 헤더골로 넣었던 것이 선제골이었고
패스였고, 또 이 71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득점을 올렸었잖아요. 황의조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컵백 내준 것, 손흥민 선수가 밀어준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손흥민, 이강인의 합작골이 나왔던 게 5대0의 득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하는 순간 골이 안 들어갔는데 이미 웃으면서 골을 예감했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봤을 때 손흥민, 이강인이 유대감, 친밀감, 실력 모든 면에서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보인다면 한국 축구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는 정말 4강 신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1월에 있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찔러 넣어준 패스를 황의조 선수가 슈팅한 것, 골키퍼가 막았지만 정우영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한 골이 더 나왔었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베트남전 6대0 승리 과정에 많은 골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 중국전에는 서로가 또 골을 합작하고, 또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는 멋진 장면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월 16일에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들이 열리는데요. 호주가 방글라데시와 저녁 6시, 일본이 미얀마와 저녁 7시에 경기하고, 한국은 싱가포르와 8시에 경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력 분석이 필요한 태국과 중국의 경기는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킥오프하고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도 11월 16일 목요일 밤 10시에 키르기스스탄과 경기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 모든 이야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